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첫 대면 조사를 앞두고 특검과 청와대가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 다음 달로 예상되는 탄핵 선고를 앞두고 신속성과 공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과 특검의 기싸움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당초 내일 청와대 경내에서 대면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청와대 특검이 날짜를 유출했다라고 반발하면서 안개 속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사실 지금 굉장히 팽팽한 기싸움인데 어떤 상황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 이러다가 대면 조사가 무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일시와 장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는 대면 조사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수사에 임하는 검찰이 그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으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수사에 방해가 되는 일이고 또 그 조사받는 사람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장소와 일시를 공개하는 여부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 그 등치되는 관점에서 이거를 문제 삼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대면 조사도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추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대목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이제 어떤 조사 내용의 공개, 비공개 여부가 어떤 최대 쟁점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그 둘 사이의 싸움은 결과적으로 명분 축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그 헌재의 그 탄핵 심판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정치적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이 되는 그런 어떤 특성을 보일 때 누가 더 명분을 갖게 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도 어차피 둘 중에 한 번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검의 대면 조사나 그다음에 헌재의 마지막 최후 변론 출석하는 것 이 중에서 어떤 것은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전략적으로 두 번 다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부담이 될 것이다. 부담이 되죠. 명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할 텐데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의 마지막 변론, 최후 변론 출석하는 카드를 가지고 헌재 심판 일정을 좀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활용하면서 이번 그 특검을 우리 정호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출석을 안 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일시 장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생각할 때 그까지 뭘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석을 한다 하면 하는 장면을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 어디까지 공개할 거냐 한다면 이런 문제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 마음에 다시 한번 그 정말 분노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이런 행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 주말에 촛불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기에는 어느 쪽에 명분이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우선 이번 특검이 대면 조사에 임하시는 것 왜 그러냐면 본인이 두 번, 세 번의 그 담화를 통해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특검에도 자기가 임하겠다는 용의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특검이 대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우선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탄핵 반대 집회에 오히려 명분을 더 실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우선 하신다면 특검이 대면 조사에는 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옳다. 근데 문제는 정치 상황이 지금 의원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답대로들 안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고 지금 특검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지금 당사자들은 이 부분을 여론전 내지는 정치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매우 그 어떤 면에서는 노골적으로 나타나는데 압수수색도 지금 거부하고 대면 조사도 안 받는다면 지금 특검은 30일 연장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해주기를 원한다라는 입장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의 활동 기간, 수사 활동을 30일 연장도 하지 않게 되면 그야말로 명분을 잃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일정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것을 그 연기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라 한다면 정말 전공법이 필요한데 또 전공법을 하라고 하기에도 그 수세에 몰린 사람들의 사정이 그 전공법을 취하기 지금 어렵다는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여론전을 펴고 있는데 사실 뭐 맞대응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강한 어떤 어필이나 할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볼 부분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 이걸 여론전을 펴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그 생각하기에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이러한 그 행태가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또 이 여론전이라는 것도 자극과 반응에 의해서 지금 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장난명이라고 한쪽만 여론전을 하게 된다면 소리가 안 난다. 여론전을 하는 쪽이 반드시 지탄을 받는데 이건 지금 양쪽이 양수 겹장으로 여론전들을 지금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누가 먼저 전공법을 하느냐 그 사람이 승자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 몇몇 대권 주자들이 다시 촛불을 들 때다 네네. 이런 얘기들 특히 율사 출신들이 하는 거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럴수록 좀 담대하게 이 사법부로 넘어간 상황에서는 사법부의 판결을 의원이 지켜보자라고 하는 정치인 한 명이 없다라는 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헌재의 고민, 여러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은데 어제 증인을 채택한 모습을 보니까 15명 중에 8명을 채택했단 말이죠. 박 의원님. 신속성과 공정성이냐 현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두 마리를 다 잡아야죠. 잡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절차적 명분을 좀 쌓는 이유는 양쪽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뭐냐면 특검으로서는 자, 예를 들어서 탄핵 인용 결정이 헌재에서 나왔을 때 이 특검의 수사나 이런 것들 또 헌재의 이 과정들이 굉장히 서로 연동이 되어 있는데 탄핵 인용 결정을 했을 때 대통령 측에서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절차적 명분을 특검으로서는 쌓아가고 있는, 헌재로서는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또 대통령 측에서도 사실 헌재의 판결이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정치적 판단과 굉장히 상황과 연동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절차들이기 때문에 네. 과서 대통령 측에서도 국민의 여론을 얻으려면 바로 그러한 자기도 절차적 명분을 자꾸 쌓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아마 그 황교안 권한 대행이 이 특검의 수사 기한을 연장하느냐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번에 특검 수사에 대면 조사에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황교안 대행으로서도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배치해 놓고 대통령 측에서도 아마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다 피해 가면서도 명분을 쌓는 길인가를 아마 차곡차곡 따지고 있을 거라고 그렇다 보여집니다. 그러면 3월 13일 선고가 내려진다. 가정을 하면 신속성과 공정성 두 마리를 토끼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 이전에 이 탄핵 결정이 된다면 그 정도면 적합하겠다는 여론들을 계속 만들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상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신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용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특검이 또 헌재가 하는 절차들을 보면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도 많이 확보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공정성과 신속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나름대로는 그렇게 된다면 다 충족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나중에 어떤 빌미를 잡아가지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중대한 결심 운운하면서 그 변호사로서의 그 변론 사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통령께서 뒤늦게 출석하겠다라는 것을 해서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갖게 한다면 이 상황이 매우 이제 그 엄중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중에 만약에 이정미 재판관까지 3월 13일 날 이제 퇴임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어떤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으로 이 지연 전술이 성공할 수도 있다는 괴담이 지금 막 퍼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어떤 혼란한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알고 있는 한은 3월 13일에 평일을 맞춰서 결론을 내리면은 이정미 재판관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론이 내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정문은 그 후에 작성을 하는데 한 2주가 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갖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까지를 포함해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 재판관이 그 퇴임한 상황에서 그 숫자가 2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6명을 채우지 못해서 일어나는 어떤 정치적 파국보다는 이제 지금 거의 그 물증이라든지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나왔다면 그렇게 정리하는 게 지금 한국 정치의 어떤 그런 그 치명적인 이런 그 상황을 생각해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 이런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붙이면 우리 정호경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탄핵 일정이 좀 늘어지는 그러면서 굉장히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국정 공백이 더 장기화되는 이런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를 포함해서 이 탄핵에 정말 집중해야 된다. 또 국민들께서도 이 탄핵이 본질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헌재에 이런 것들을 어떤 압력을 가는 그런 차원은 아니겠지만 자칫 우리가 이 선거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라도 네. 우리가 지금 탄핵 정국이라는 것을 정신 차리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그 부분은 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향후에 소위 그 헌재에서의 그 재판을 5회로 해가지고서 이제 정리하자라든지 또는 뭐 촛불을 들어라 이런 이야기들이 문재인 전 대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사법부의 판단 그리고 법치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대한민국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매우 그 자체가 적절한 그 우려인지는 모르겠지만 광장 민주주의에 대한 걱정이 나오려는데 법치 시스템대로 움직이되 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완곡하게 얘기하는 건 좋지만 마치도 헌재에다가 5회로 제한하라 촛불을 들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네. 지금 수권 정당이 되겠다는 정당으로서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 중에 내놓은 그 성명을 보면 뭐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헌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법적 절차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정말 우리가 잘 지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성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사실은 이 문제를 법의 판단을 맡겼기 때문에 법의 판단을 듣자라는 취지인데 사실 이제 야권에서는 이제 아까 정 의원님 의뢰했던 대로 탄핵 위기설이 나오고 오늘 야 3당 대표가 모이기도 했는데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적어도 2월 말까지는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나기를 바랐던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헌재의 결정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는 11일 대보름 촛불을 기점으로 조기 탄핵과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총력 투쟁을 국민과 함께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갑자기 소위 탄핵 위기론을 제기하며 다시 촛불 집회를 선동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재도 오직 헌법과 법률, 재판관의 헌법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도 엄중하게 심판에 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국가적 위기 속에 제발 정신을 차리길 바랍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11일 촛불 기점으로 총력 투쟁을 전개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정우택 원내대표 민주당 탄핵 위기론 촛불 선동 이해 안 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 의원님 같은 맥락의 말씀이긴 한데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교섭단체 연설에서 헌재 판결 승복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보시고요? 헌재 판결 승복하는 게 맞고요. 또 이 와중에도 저런 정쟁적 발언들이 그 집권당과 제1야당 사이에서 이제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긴 한데 제가 뭐 말에 시비를 걸 생각은 없지만 그 민주당 대표의 그 주장이 제가 조금 아까 제기했던 네. 문제 제기하고 지금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의 결정은 사법부의 어떤 그 법치에 따른 결정입니다. 근데 뭐 여기 2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이 지긋지긋한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러는데 정치인들부터 이 언어를 사용할 때 품격 있게 하면서 이 헌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또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예, 어쨌든 이 문제는 그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이 시작하고 정치권이 이끌어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국정농단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분노가 자발적으로 시민의 광장에서 타오른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과도하게 여기에 개입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동의합니다.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자칫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탄핵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할 책임도 분명히 정치권에 있는 것이고 제1야당으로서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발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한마디 덧붙이자면 우리 새누리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님께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정신을 좀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권 이야기 어제 국민의당과 손학규 의장의 연합 통합 선언으로 정치권이 보수, 중도, 진보
이게 새 진영으로 재편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관측들이 나오는데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른바 스몰 텐트가 만들어졌다 이런 분석 동의하시는지요? 아니요. 처음에 이제 빅 텐트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그 가정용 텐트 사이즈로 스몰 텐트 그랬는데 사실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나 역동적이다 보니까 저 스몰 텐트가 또 빅 텐트도 될 수 있지만 저게 또 시간 질러서 잘못되면은 각자 우산 쓰고 앉아 있을 수도 있는 형국이 될 거라고 저는 우산까지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저 정호김 의원님께서 저 빅 텐트도 아니고 가정용 텐트도 텐트. 아니고 우산 수준으로 거론하셔서 저는 어떻게 뭐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원래 빅 텐트라고 하는 것은 가서 국민의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건 국민의당 측의 입장이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국민의당도 있고 거기에 네. 다른 세력들이 모여서 빅 텐트가 쳐지는 것이었는데 지금 손학규 의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과 쉽게 말하면 합당을 합쳤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당에서 이야기하는 그 플랫폼 안으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같은 우산인 것입니다. 같은 우산을 두 사람이 나눠 쓰고 있는 형국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아직까지 뭐 스몰 텐트다, 텐트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그래도 아닌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그런 모습을 갖추면 이른바 중도 진영의 표심이 이쪽으로 좀 오는 것 아니냐 내심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글쎄,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표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치 공학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네. 결과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어필하느냐 호소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그 국민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표심의 이동이지 예. 이렇게 공학적으로 자기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말은 스몰 텐트라 그러면서 중도 진영까지를 생각한다면 애초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렇게 텐트 크게 만들자고 할 때 왜들 외면하고 이제서 또 무슨 스몰 텐트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결국 스몰 텐트를 만들어도 과연 이러한 탄핵 시국에 그 대세론을 지금 견지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스몰 텐트로 거친 바람을 막을 수 있을 있을까? 것인지에 대해서 좀 스스로들 곱씹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진영 논리를 벗어나자 또 줄 세우기를 벗어나자 하면서 결국은 그 사무총장에 대해서 당신 보수요 진보요 보수라는 색깔은 요만큼도 안 된다 뭐 해가지고 지금 스몰 텐트 얘기하는데 그런 스몰 텐트가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유효한가? 조심스러운 회의론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야권 스몰 텐트론에 맞서서 이제 야권을 통합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가 거북한 것 같습니다. 주승용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퓰리즘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본인 자유지만 국민의당이 어차피 민주당과 통합하게 될 것이라는 포퓰리즘적 통합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오만한 태도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원내대표 매우 오만한 말씀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박 의원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예, 문재인 전 대표님의 말씀은 정말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이 야권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그 책임감과 이런 것들을 표현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그 국민의당이 어차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분당해서 나간 이유 예. 한번 돌아봅니다. 당내 패권 때문에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자, 국민의당이 과연 지금 야권 통합에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그 대권 출마에 대한 것들을 기정사실화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국민의당 역시 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가 각 당이나 어떤 후보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정말 이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이 정권 교체를 하는 것 그것이 제일 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지 다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촛불 광장의 민심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정치인과 정치권의 도리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그 지금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설전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 지금 뭐 여론조사가 만능은 아니지만 여론조사로 보면은 지금 그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상당히 크다. 그리고 보수 진영에 대한 어떤 그 책임
내지는 그 실망감 같은 것이 많이 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어쨌든 빅텐트는 지금 마다하고 반문을 끌어들이기 위한 스몰 텐트를 얘기했는데 지금 스몰 텐트 자체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는 정운찬 전 총장 같은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더불어민주당 특히 문재인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이렇게 이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바로 그 호남표를 견인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 내지는 제스처가 아닌가. 자신감일 수도 있고 불안감일 수도 있고 그걸 또 국민의당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렇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운찬 총리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 이야기부터 잠시 들어보실까요? 손 의장은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나간다고 천명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이미 안철수, 천정배에 이어서 3명의 대통령 경선 후보를 가진 정당이 되었습니다. 정운찬 총리도 어제 접촉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만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모여라와 같은 텐트 형식의 교감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만 단지 우리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손 의장이나 국민의당도 강하게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모여라가 아니라 정책을 중심으로 모여서 경쟁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텐트론 다분히 정략적이다. 사실은 당분간 독자 노선을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박 의원님 어떤 입장,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좀 엉덩이를 좀 빼는 듯한 모습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정운찬 총리의 마지막 말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중심으로 모여서 경쟁하자. 그것이 진심이죠. 그리고 그런 것 차원뿐만이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 보면 정운찬 총리는 손학규 전 대표와 달리 크든 작든 자기 세력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필마 혈혈 단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쪽에 합류를 한다고 해도 본인의 어떤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 경쟁, 동반 성장이라고 하는 그 정책적 강점을 가지고 한번 본인의 여러 가지 그 위치를 포지셔닝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 보이고요. 자, 그런 어떤 정책적 동질성이 국민의당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더불어민주당에도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한 아주 딱 맞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강하게 당론으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운찬 총리께서는 정말 이 사회의 어른이고 또 석학이시고 지도자이신데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고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정책 중심으로 본인이 여러 가지를 잘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실 그럴 길을 선택하시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제 정운찬 전 총리 이제 충청권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입당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조금 전에 정운찬 총리가 정책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반 성장론밖에 생각나는 게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정책이라는 게 경제 정책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다양한 정책에 대한 정운찬 전 총리의 관이 어떤 건지 전 아직까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운찬 총리가 가장 그나마 족적에 남는 게 4대강과 관련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정 총리의 지금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도 그렇고 정치라는 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데 국민의당이 정운찬 전 총리를 필요로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충청 배경도 배경이지만 지명도 있는 인사가 어찌됐든 경합을 벌여서 그중에 1등 주자가 나왔다라는 그 형식을 지금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손학규 전 대표의 경우도 지금 뭐 좋은 시절은 상당 부분 같습니다. 제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국민의 당 자체에 대한 대권이라기보다는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과 함께 거기서 뭐 안철수 주자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이렇게 지명도 있는 유명인이 경쟁을 벌여서 누구 하나를 뽑았다고 할 때 필요한 인물로서 지금 정운찬 전 총리를 계속해서 그 견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반대로 그거를 읽기 때문에 정운찬 전 총리가
기꺼이 안 나서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정운찬 총리는 대권에 저렇게 도전하시는 걸로 봐서는 본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막상 저 틀 안에 들어가면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자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저건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체면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 정도 서울대학교 총장도 하고 총리도 했고 나 이만큼 유명하고 동반 성장이라는 21세기 시적절한 구상을 이미 한 만큼 사람들이 날 알아줄 거야라는 네.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정운찬 총리는 이런 예. 부분은 명확하게 좀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그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요. 그 총리 재직 시절에 세종시 수정안을 가지고 충청인이 가슴에 쉽게 그때 표현으로 보면 대못을 박은 장본인입니다. 또 4대강에 관련해서도 국민의당도 야당이지 않습니까? 또 같은 제1야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반대하던 4대강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당이 정운찬 총리를 영입을 하려면 또 함께 하려면 정호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당인 국민의당이 과거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했던 정운찬 총리에 대한 입장 그리고 4대강의 입장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먼저 해명이 되고 선결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운찬 전 총리의 입장 못지않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도 사실 궁금합니다. 여러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뭐 순교도 하겠다, 뭐 먼저 와서 잘하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떤 의미로 좀 들어야 될까요? 그런데 그 김종인 전 대표 비서실장을 제가 비서실장을 예. 했죠. 근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김종인의 측근은 김종인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석하기 어렵다. 네, 아니, 사실 굉장히 그 말씀을 그 무뚝뚝하시지만 명쾌하게 본인이 정리를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나오는 것은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 한은 또 맞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또 사실은 보면 그러나 어쨌든 김종인 대표가 최근에 이제 그 지금 대전 지역, 충청 지역을 네, 내일 네. 방문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이유로 다른 지역은 가시지 않던 분이 거기를 가실까라고 느껴보면 가서 어쨌든 당 내에 지금 제3지대 빅텐트는 사실 동력을 잃었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네. 당 내에서 새로운 활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특히 결선 투표제라는 것이 생긴 마당에 아마 문재인 대표의 그런 어떤 대세론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새로운 아마 결집을 한번 결집을 해보시겠다. 해보는 그런 선택지가 가능하거든요.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러한 어떤 민심을 좀 파악해보고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를 염두에 뒀다라는 거로 저는 들리는데 어떻게 네. 보시는지. 그 김종인 전 대표 제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또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분은 참 여러 가지로 복잡 다단한 분이고 내공에 있어서 정책적인 내공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내공도 뛰어나다. 이거 웬만해가지고는 비례대표만 5번 하셨다 그랬는데 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아직까지 생각이 복잡할 겁니다. 본인이 나가는 걸 순교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지 않고 그 안에서 뭔가 비주류 중에 잠재력 있는 대항마를. 안희정 지사 같은 사람을 도울 것인지. 근데 충청도 가신다고 그랬다는 거 보니까 지금 후자 쪽으로 지금 마음을 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오히려 요번 대선 게임에서는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 1, 2위의 다툼이 굉장히 그 흥미롭게 개진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네. 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있는데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얘기를 제가 했던 것이고요.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그 논란이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세종시에 대한 그 현실을 보고 과연 수정안을 하는 게 옳지 않았느냐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뭐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이 지나서 평가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사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경선 사실 좀 전에 이제 새로운 세력을 대항마를 만들 거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의는 보시기에 민주당 경선 결국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냐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변론이냐 이 두 가지가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도가 상당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압도적이긴 한데 30% 박스권에서 이게 팍 치고 올라가지를 못. 왜냐하면 지금 그런 말씀 여러 없죠. 가지 네. 지금 현 정부의 국정농단이라든지 올라갈 일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도 꽤 있지만 또 문재인은 안 돼, 위험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안티.
특히 이제 지금 갈 곳 잃은 보수층에서는 상당히 많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사실 이게 집권당 같으면은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 간의 2, 3위권 싸움을 해서 그중에 이긴 사람이 또 문재인하고 도전해갖고 계속해서 컨벤션 효과를 만들면서 할 텐데 그게 가능할 것 같지도 않고 이재명 시장이 과연 안희정 지사를 도울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회의적이고요. 이게 제3자의 입장에서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그 대연정도 그렇고 또 뭐 안보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법치에 대한 관념도 그렇고 굉장히 귀가 솔깃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 그 문재인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탄탄한 그 조직을 과연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그 말이 오픈 프라이머리지 그 경선하려면 그 당 소속이 아닌 사람도 가서 등록하고 하면 된다 그러지만 과연 누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등록까지 하면서 할 것인가. 그런데 참 더불어민주당엔 좋은 카드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안희정 지사 오늘 뭐 중도 보수 껴안기 오늘 뭐 보수 쪽 강연회에 가서 또 외교 안보 구상도 밝혔는데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우선 그 문재인 대표가 문재인은 안 돼라고 하는 그 비호감도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초반에는 반기문 전 총장이나 뭐 문재인 대표나 보면 그 호감도와 더불어서 비호감도도 높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네. 최근에 보면 문재인 전 대표의 비호감도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그런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것보다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현실이라고 우리 보고. 다만 지금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이 어떤 역동성을 만들어서 민주당 경선에 국민적 관심을 좀 불러일으킬 네. 수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전체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은 좀 제발 좀 그만 싸워라라고 하는 게 87년 민주정부가 탄생한 이후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촛불과 태극기로 상징되어지는 대한민국이 아주 극단의 분열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국민은 어떻게 이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고 통합이 대한민국으로 갈 것인가 굉장히 거기에 가장 큰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대한민국 개혁과제나 미래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연정이 됐든 소연정이 됐든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희정 지사가 그걸 강조한 것은 꼭 그렇게 뭐 꼭 찍어서 새누리당과도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네. 생각 안 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협치 정신을 강조한 것인데 결국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예.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흐름도 이번 대선에서 분명히 토론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결국은 본선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내 경선 과연 여기를 뚫어야 뭐 본선이든 뭐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됩니다. 지난번 2012년도에 이 국민 참여 경선에 100만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굉장히 제 주변에도 보면 자발적으로 그것이 촛불 민심의 영향일 겁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여망이 들어와서 자발적인 국민 참여 경선인단이 많아서 한 200만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내부적으로는 해보는데 네. 그렇다면 그것이 당원의 표가 그런 큰 모집단이 커지면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걸 보고 있는 것이고요. 조직력이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당원의 마음을 얻는 것이지 이 당심과 국민의 민심이 괴리돼서는 그것이 어떻게 수권 정당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면 네. 결과적으로는 당원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포용, 확장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인재 영입을 뭐 이렇게 외부로 좀 보여주면서 우리 뭐 안정적이다, 우리 뭐 포용 열려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보니까 송영길 의원을 경선 사령탑, 또 선대위원장의 김상곤 전 경기지사, 경기도 교육감을 이렇게 영입하는 거로 좀 보여지는데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포용입니까? 자기 편들 아니었나요? 다 이념적으로 정체성도 갖고 오히려 이제 좀 그 안보에 있어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전인범 특전사 사령관을 이렇게 이제 그 견인하는 그런 쾌거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그 부인인 성신여대 총장이 그 법정 구속이 됐죠. 횡령으로 해갖고 또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많은 말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대연정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박근혜 정부가 처음에는 다수당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선진화법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였을 때 주도했던 선진화법을 또 고쳐야 된다고 막 성토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1당도 다수당이 하나도 없는 4당 체제가 됐는데 오히려 대연정은 누가 말이 아니라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연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대연정 그러니까 전부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네. 이 정치권의 상황이 저는 박수현 의원이나 안희정하고 아무 관련 없는 없지만.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대연정을 말했다는 자체는 참 정직하다. 근데 용기가 있다 이런 생각이 대연정을 들어요. 하게 되면 과연 이제 책임 정치가 뭐냐? 이게 뭐 예를 들어 두 당이 하면 지금 뭐 한 200석이 훨씬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선거가 뭐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당 체제에서 네. 대연정이 있으면 그건 야합이지만 지금 다수당에서 일당이 누군가의 협조를 얻어서 해야 된다면 대연정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안보 같은 경우도 보수 진보로 딱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이것에 국민적인 합의를 얻기 위해서는 싸두고 뭐고 이게 한미 동맹의 틀 속이라면은 이거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게 대연정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뭐 내각을 구성할 때 야당 사람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네. 의회의 협치를 위해서 대연정이 필요하고 지난번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으로 최순실 사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윤선, 김재수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해갖고 야당에서 전부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만하게 그걸 밀어붙이잖아요. 이건 대연정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의 형국에 왔으면 대연정, 독일에서도 대연정해요. 소연정하고 이게 야합이 아닙니다. 결국은 네.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서 타협의 예술로 승화하자는 좋은 차원에서 이거를 네. 진화시켜야 될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과연 이제 또 대연정을 위해서는 법, 제도, 헌법도 고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입장을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 여부 문제, 권유 문제를 두고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 이야기 잠시 들어보십니다. 언론에서 이 새누리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탈당을 권유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것이 당의 방침이고 아직까지 이런 입장은 추호에 변함이 없다.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다. 혼란 없도록 해라 당부를 했는데 박 의원님 네. 사실 뭐 타당 이야기고 여권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할 때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뭐가 부러웠냐면 60% 높은 지지율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퇴임하는 대통령이 논문을 발표하고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그 영국에서 집계한 것을 보면 세계적으로 최고 점수를 받은 논문이 오바마 대통령의 논문이었고요. 퇴임하고도 3편의 논문을 발표하는데 우리는 왜 저런 대통령을 갖지 못할까? 왜 임기 말만 되면 탈당을 하라고 하고 저렇게 요구하는 이런 국민에 처할까? 정말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대통령의 탈당 가지고 지금 새누리당이 살고 죽느냐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네. 저런 상황 인식을 보니까 참 한심한 생각도 들고 부끄러운 생각도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은 지금 대통령의 탈당을 통해서 자기들이 살아보겠다는 꼼수를 부릴 때가 아니라 예.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인재 싶습니다.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친박 인사들 비겁하다. 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옹호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 의원? 과거에 그게 2002년이었습니까? 이인재 전 의원께서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정당에서 대선 주자 1위를 달릴 때 그 대통령의 그 비판의 일선에서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후보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제 뺏기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 트라우마가 조금 작용했나라는 생각과 함께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왜 임기 말만 되면 탈당하라 그러냐고. 근데 탈당 요구하면 대통령은 아니라 대통령보다 더해도 탈당 요구하면 의뢰 탈당을 합니다. 그런데 탈당하라 했더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원이다. 당이다. 그리고 1호 당원이라 그러는데 당원의 경지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네. 과연 여기 이 당이 민주적 정당이냐의 문제를 또 한 번 제기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일단은 일화로 끝났죠. 지금 당에서는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징계
공개하지 않는다로 그렇죠. 결정을 했는데 과거에 그랬었다는 얘기가 이제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 당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거 내가 알아서 할게 할 수 있는 인물이 하나 있는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이라는 새누리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사실 이제 보수 진영,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놓고 사실 좀 여러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정현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실 특히 바른정당에서 좀 논란이 좀 더 가속화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아니 글쎄 후보 단일화를 네. 할 거면 뭐하러 바른정당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저렇게 또 나와 있는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왜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올라가거든요, 지지도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보수 정당으로서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안간힘이라는 차원에서 저 감정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당은 당다워야 되고 정치는 정치다워야 되고 그게 그답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으로 왔으면 지금 손해를 보고 지금 폐쇄액이 짙다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죽더라도 좀 당당하게 죽는 모습을 보여야 나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경필 경기지사 원칙 없는 패배는 최악이다라는 얘기를 인용해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봉하마을을 또 참배하면서 보폭을 좀 넓히고 있어요. 예,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그런 어떤 실용주의적 생각 이런 것들을 저는 잘 알고 있어서 평소에 좋아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보수 후보 단일화라는 카드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 이유는 지금 정호근 의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까 앵커께서 책임 정치 말씀하셨어요. 좋은 정당 정치가 높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 이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에게 좋은 정당 정치를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책임 정치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요체인 정당 정치를 통해서 책임 정치가 가능한 것이고 그런 정당을 만들 때 그런 정책과 정강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심판을 받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생기지도 얼마 안 된 바른정당, 새누리당을 뛰쳐나올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보수 후보 단일화 카드는 사실은 너무 이른 감이 있고 예. 명분도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대선 정국 양자 구도냐, 삼자 구도냐, 사자 구도냐 여러 가지 변수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